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에 반등 나왔습니다. 일단 반등 같지 않은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시장의 지수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종목을 끌어주면 됩니다. 일단 시장 반등 나온 만큼 앞으로의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좋은 내용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 문제 전부 해소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해결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증시의 흐름, 지난주 내내 유럽 증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 쪽, 미국 쪽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니케이 쪽도 일본 쪽도 조정을 일부 받았습니다만 내용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방어적인 한 발짝 물러서셔서 조금 더 넓게 보시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제였죠. 어제 중국 증시가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모든 조정폭을 중국 쪽에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중국 문제가 국내 증시까지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차분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화면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게 되면요. 결론적으로는 뭐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 쪽의 그 급락, 변동폭 자체가 8% 이상의 흐름, 그런 흐름들이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시죠. 7월 27일 중국 증시의 폭락인데요. 국내 증시 3시까지 진행될 동안에는 중국 증시 3% 수준의 조정폭이었습니다. 3%에 조금 못 미쳤죠. 그런 하락 낙폭이 마감 무렵에 8.48%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 2월 이후에 하루 최대 폭락치 8년 5개월 만이다. 여기까지 내용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이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유럽 증시 개장되지 않습니까?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정폭이 뭐 독일 같은 경우에 하루에 4%의 등락도 나오는 국가인데 조정폭이 뭐 1%, 2% 이런 수준의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저녁부터 중국 증시가 폭락해서 유럽 증시도 조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 S&P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에서,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죠. 전부 조정을 받아서 끝났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 부분이 과간이 아닙니다. 중국이 8%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조차도 급락이 나왔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보여드리면서 전혀 브릭스 시장에는 관심을 안 두셔도 된다. 전혀 문제 없다. 이 부분 다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 상하이 거래소, 선전 거래소 하한가가 1,700개 종목이에요. 하한가가 10%입니다. 상한가도 10%고 8.5%라면 거의 전부 하한가겠죠. 1,700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고요. 이러한 증시 급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PMI 같은 경우에 48.2로 하락을 했다라든가 그리고 CPI 상승률 급등 우려. 이 부분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실상은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단행을 해서 반등이 나왔던 시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서 한 발짝 뺄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중국이 마지막 오후장 늦게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이 급락이 연출된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다시 발표하죠. 그럴 일 없어. 증시 안정화 대책 계속 진행할 거야.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중국 증시의 급락의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니 미국 증시니 다 중국 때문에 급락했다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국이 개장 이후에 장중에 5% 하락했습니다. 5% 하락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니케이 쪽은 일본 쪽은 1%대 급락해서 1.5% 수준의 하락해서 1% 미만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20포인트 하락해서 돌리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이 5% 빠졌다고 연동됐나요? 안 됐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중국 상해 종합 일봉 차트인데 결론적으로는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만 플러스로 돌리진 못했어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5% 수준의 장중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선진지수와 연동폭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저 왼쪽부터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잡은 부분이 저희 연구원 들어가면 또 온나요? 매번 여러분들 기준 뭐라고 잡아드려요? 대세 상승 랠리는 어디부터라고요?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2003년부터 보여드리는 게 맞는데 어찌됐건 뭐 2004년 1월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 본다면요. 선은 다우지수의 월선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봉 차트는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쪽은 2005년까지 조정이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조정폭이 얕은 것 같지만 50% 수준의 조정이었단 말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2005년도 바닥 찍고 부의 재분배라는 타이틀 아래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책을 막 갖다 넣어놨죠. 중국 정부가. 그렇게 되면서 이상 폭등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 이후에 IPO 물량이라든가 보호예수 물량의 출회. 그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의 흐름도 놓고 보세요. 쭉 흘러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선진지수 움직임, 탄력을 받을 때 상하이지수 어떻게 합니까? 못 움직였어요.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작년 10월 저점을 찍고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100%의 상승 랠리 이후에 이번에 급락 났다 할지라도 얼마 조정받았습니까? 절반 조정받고 그다음 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꼬리 있잖아요, 꼬리. 이해되세요? 선진 시장과 중국, 브릭스 시장과의 연동성 없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 증시 때문에 영향받았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른 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똑같이 연동폭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저녁에 야간 무료 방송 때 파리로 TV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땡겨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중국 경기가 살아났다. 무슨 말씀하세요? 90년부터 중국 경기는 살아나 있었고요. 2000년 넘어서면서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던 증시였어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또 놓고 봅니다. S&P 500 지수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이 연동성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입니다. 독일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독일 지수 움직일 때 상하이 지수 못 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해서 100% 상승 이후에 절반 조정, 그리고 다시 되돌림. 아시겠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어떻습니까? 동시간대에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도 움직이고 일본도 움직이고 9시부터 출발 같이 합니다. 중국 쪽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 흐름 전혀 다르죠? 무슨 연동이 있습니까? 또 보실까요?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같은 국가잖아요. 예?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에 속해 있는 이제 항생인데, 홍콩인데, 보시면은 그 전에도 연동폭이 제한적이었다는 거고요. 보면은 뭐 추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 흐름 전혀 다르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생 상승 추세로 연동돼 있을 때 상하이 못 움직였습니다. 상하이가 주축이라면은, 중국이 주축이라면은 당연히 이쪽도 못 가고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야겠죠. 아시겠죠? 항생 쪽도 연동 안 되는 증시 우리가 연동될 수 있다? 없답니다. 자, 우리나라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쪽 흐름, 맨 처음에 다우지수랑 비교해드렸던 중국의 월봉 차트와 선 차트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나라 어느 정도 고점 찍고 횡보할 때 중국은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 오를 때 우리나라 뭐 100% 상승했습니까? 시장 안 올랐어요. 억울하지는 않지. 100% 오르고 조정이라면. 근데 오를 때 못 쫓아가는데 중국 조정 나온다고 문제된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건 월봉 차트고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최근의 흐름을 비교를 한번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기가 차고. 오늘 막 20포인트 빠질 때 모든 분들 어떻게 됐어요? 패닉 상태. 야, 중국도 5% 빠져. 에이, 투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주 위주로, 어제도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꽉 잡아놓고 종목군들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막 3% 하락 나오다 보니까 이거 투매 어떻게 하나요? 막 투매하고 난리가 났죠. 그 주축 범인을 중국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 보세요. 중국 종합지수 보시면은 1월 19일 날도 종가 기준에 7.7% 하락했는데 장중 저점이 8.3%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흐름 동안에 다우존스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9일 날. 그날은 루터킹 데이여서 휴장이었어요. 20일 날의 흐름인데 다우지수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네? 빨간 불이에요. 그 다음 독일 어떻게 됐어요? 7월 19일 날 독일 중국 7% 하락할 때 눈 하나 깜짝합니까? 빨간 불이죠. 니케이 어떻게 됐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움직이는 일본조차도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전부 빨갛죠. 대부분이 빨갛단 말이에요. 선진지수 빼놓고 나서 항생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중국이에요? 1월부터 제가 MTN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왔잖아요. 중국 증시 연동폭 없다. 거기에 뭐 중국이 금리 나온다, 지준율이 나온다, 와 호재다. 뭔 호재예요? 연동폭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단언하건대 중국 증시에 휘둘려서 투매를 하시거나 중국 증시에 폭등이 나왔을 때 연동돼서 뭐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전혀 그런 기준을 안 잡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짧게만 이렇게만 설명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브릭스 시장,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증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증시를. 브릭스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이나 선진지수 쪽으로 연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부분은 놓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중국의 경제는 당연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국 경기 안 좋지 않냐. 세계의 원자재 블랙홀이었던 중국이 원자재를 안 사들이고 물론 그런 건 다 보셔야죠. 다만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의 불황, 그 불황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극복해내려고 하고 있죠. 유럽 쪽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내년까지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미국과 영국 정도가 금리를 인상하겠다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상태이고요. 중국 쪽의 경기의 흐름 안 좋아진 상태에서의 부분도 부양책과 여러 가지 대책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표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중국 쪽보다 중국 증시보다 중국과 연동된 폭 같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요. 이러한 부분입니다. WTI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가 부분 계속해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다시 50불 밀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 가격의 너무 급격한 하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 정도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저점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유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또 가슴이 아픈 부분이 요겁니다. CRB 차트. 뭐 CRB 차트 몇 번 말씀드렸죠. 상품 가격이에요. 상품 가격 21개를 통합을 해서 지수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부분의 유가 부분과 금의 연동폭이 좀 깊습니다. 전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구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락하다 보니까 CRB 차트 자체에 무게감이 아랫방향으로 쏠려 있는데 이러한 급락 연출만 아니라면은 이 정도 범위에서 하방 경직선만 확보를 해준다면은 그렇다면은 달러와 인덱스에 연동된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크게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제발 좀 이제 신경을 끄시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가 아닌 중국 경제를 좀 놓고 보시되 거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요즘에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됩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지난주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근데 좀 눌려 있었던 범위는 FOMC, 미국 쪽의 금리 인상 관련돼서 9월 내지는 12월 아니에요. 9월 내지는 12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9월이냐 아니냐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 달 FOMC 28일부터 29일입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이 되겠죠. 그 시간대에 FOMC에서 회의를 하고 29일 날 오후 2시에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노심초사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도 사실은 좀 정체 상태고 환율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중국이 뭐 그거 무시하시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FOMC의 회의 결과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 금리 부분에 대해서 차트 갖고 나와봤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금리 부분 장기 추세입니다. 그럼 이걸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에 놓고 보시면은 IT 거품 붕괴됐을 때 9.11 테러 났을 때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미국이. 그러고 나서 2004년 뭐 6월부터 해서 내리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리고 다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된다고요? 좀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머징 마켓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한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가시는데 제대로 한번 보실까요?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좀 크게 확대해드렸죠? 2004년 4월부터 2004년도 6월부터 해서 그 이후에 국내 증시와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입니다. 다우지수가 뭐 조정받았나요? 아니에요. 2003년도 랠리 강했고요. 다우지수 멈춰져 있죠. 이때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예요. 적게 올라온 것 같죠? 아닙니다. 금리 인상 저 시점에 우리나라 증시도 105% 상승했습니다. 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중요한 이벤트는 FOMC의 회의 결과 금리에 관련된 내용.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인상을 조금 뒤늦게 한다 해도 우려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해드리면 국내 증시에서의 흐름은 무엇을 놓고 보셔야 되느냐. 이것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주요 실적 지난주에도 가지고 나왔죠. 2분기 주요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종목 그리고 실적이 또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온 이러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앞으로 더 개선될지 그리고 실적이 나쁜 종목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29일, 뭐 30일, 31일 계속해서 실적은 나옵니다. 이러한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일입니다. 30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확정치가 나옵니다. 2분기 실적 확정치가 30일 날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 뭐라고요?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윤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서는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 요인이 좀 불거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반등 실마리는 굉장히 강도 있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시황 부분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잘 대응하셔서요. 내일부터 어렵지 않게 시장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 종목은 왜라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why. 두 번째 파트. 이 두 번째 파트에 뭐 여러 가지 업종군들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관심 종목군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중간중간 교육도 시켜드리고 자, 지난주에는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중에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대차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왜 현대차 부분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진행해드렸던 내용하고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그대로의 흐름입니다. 현대차 월봉 차트.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예요.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이번에 상승 탄력을 싹 받아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온 종목이 뭐 윤 정부가 얘기한다고 뭐 출렁거리진 않겠죠.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갖고 나왔던 자료가 이런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 이게 뭘까? 예? 7월 21일 날 현대차 수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7월 21일 날 현대차의 수급입니다. 이날이 뭐였냐면은 현대차가 급등이 나왔어요. 7%대면 급등 아닙니까? 시가총액 이제 뭐 2위로 올라선 종목이고 그 당시에 뭐 3위였다 할지라도 7%의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7월 21일 날 개인들은 12만 5천 주뿐이 물량을 안 뺏기고 아유 나쁜 기관들 그날도 매도하네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찔끔 샀네 12만 6천 주 사고 7% 땡겼어. 이것은 과도한 매수세 아니야? 과도한 등락 아니야? 적은 매수에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또 보여드렸냐면은 6월 2일 날 현대차의 수급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6월 2일도 화요일이었어요. 이날도 제가 현대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날도 갖고 나온 현대차에 10.3% 하락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특정 외국계 혹은 기관에서 포트폴리오 정리 수순에 들어간 거지 추가적으로 펀드멘탈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된 건 아니다. 다만 엔화 부분의 부담 요인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
조정은 일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강조드릴 부분은 일단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이 158만 주를 떠안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떠안았죠. 그렇게 되면서 10%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놓고 보여드렸던 거 다시 개인들의 수급 한번 다시 놓고 보시죠. 7월 21일입니다. 11분의 1, 11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물량 뺏기고 7% 올랐다면 과도하다라는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상승이 더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꾸 외국인 개인 기관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 아, 외국인이 샀어. 뭐 이렇게. 한 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셋이서 지금 고스톱 쳐요? 한 명 있다고 두 명 잃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날 7월 21일 날 외국인도 매도가 27만 주가 있었고요. 기관도 매도가 27만 6천 주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강도가 이 매도야 윗방향에서의 차익 실현이 되겠죠. 혹은 윗방향에서의 뭐 새로운 공매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매수 강도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39만 6천 주, 약 40만 주를 어느 방향으로 위로 쳐 올려줬다는 거예요. 기간 마찬가지예요. 27만 4천 주를 3천 주를 위로 사줬다는 겁니다. 한 명의 기관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빠져나간 쪽을 왜 신경을 쓰세요? 빠져나간 쪽.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3,400주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다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내부적인 수급까지, 손바뀜의 수급까지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급 부분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 현대차의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엔화 부분의 약세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부분은 뭐예요? 첫 번째 중간 배당입니다. 중간 배당. 배당이라는 내용이에요. 연초부터 배당 관련돼서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강조드렸던 배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죠. 자, 보실까요?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21일 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 다시 뭐 캔들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날 이후의 상승률 15.63% 작지 않죠? 지금 장세. 지금 뭐 시장 엄청나게 밀려 내려온 지금 장세.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료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캔들 교육 얼마나 배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캔들 교육 배웠죠. 뭐가 떴습니까? 사실상. 샛별형이 떴어요. 기준봉 대비해서 개파락이 안 나오는데 개파락이 왜 안 나옵니까? 시초가가 밑에서 시작해서 들어 올려진 건데 물론 봉대봉의 기준이 잡혀야 되겠지만은 시초가가 갭으로 나와서 출발해서 돌리는 흐름이라면 변형형의 기준 잡아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샛별형 뜬 이후의 추세라는 거.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날이 갭이었고 그냥 밑으로 깨졌네. 세 번째 날은 갭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봉 기준에서도 샛별형이 떴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매수 신호가 되겠죠. 세 번째, 월봉 차트 어떻습니까? 월봉 차트의 기준. 여러분들 꼬리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꼬리 굉장히 길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 꼬리와 함께 망치형이 발생됐습니다. 월봉 기준에 3거래일 남았어요. 3거래일 남았는데 급격하게 급락만 아니라면은 말 그대로 최저 바닥점에서 망치형이 떴고 환율 부분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덜 받을 것이다 영향을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멘텀으로 작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시겠어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이라고 등한시하실 게 아니라 현대차가 움직여준다면 부품주들, 관련 업체들 전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꼭 제약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금 보여드린 이 캔들도 다시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우시다 하신 경우에는 11시입니다. 죽으라고 제가 뛰어가고 11시부터 또 무료 교육방송 815TV를 통해서 진행해드리니까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현대차가 끝이야. 뭐 새로운 거 없어? 있지요. 새로운 게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게 뭡니까? 보시면 이것도 옛날 거예요. 예전에 다 갖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4년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2기 내각입니다. 2기 재정부예요. 예? 지금 현 정부의 2기 재정부가 작년 여름에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배당 정책에 대한 내용,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입니다. 세수 확보인데 이 부분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쭉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4대 그룹 상장사의 외국인 투자자 배당금이 34% 지난해 기준으로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탕이 돼서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갖고 가는 겁니다. 아주 예전처럼 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세 대상 법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내가 수익을 내면 기업이 수익을 내면은 적절하게 유보금을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배당을 하던가 뭐 R&D 비용으로 쓰든가 이렇게 자금을 자꾸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그 부분을 면제를 해줬어요. 경기도 어렵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면제를 해준 것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냥 면제를 해준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넘쳐나는 유보 초과 소득세 이러한 부분을 15%, 일본은 10에서 20%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2001년 폐지 전까지는 15% 부과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국내 기업들 막 계속 유보금은 늘어나고 투자는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그러던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부터 야 이거 세수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국과 비슷하죠. 중국은 부의 재분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나눠준다라는 표현,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배당을 해라. 그래서 환원 정책을 써서 개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세수가 거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인가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놓고 보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배당이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고요. 2014년의 배당률도 이렇습니다. 표로 놓고 보실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이러한 부분에 배당을 확대해야 된다 하면은 외국인들이 송금한 뭐 연간 배당에 이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배당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받아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무섭다고 해서 대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정책은 안 되죠. 이번에 잘 바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분하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배당 사례 이러한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 방송해드렸던 내용이고요. MSCI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액분하고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주주 환원 정책 함으로써 주가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맨 마지막 자락 여기서부터 다시 일봉으로 보여드리는데 그 이후에 일봉의 흐름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2월부터예요. 예? 2월 월봉까지 보여드린 거고 2월 이후에 긍정적이죠. 이 정도뿐만 아니라 애플도 보셔야죠. 애플 보시면 이런 배당 사례가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액면 분할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 연구원 또 혼나는데 미국은 액면이 없어요. 액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입니다. 주식 분할을 했어요. 하고 나서 밑에 부분에서의 흐름. 자 이렇게 흘러갔죠. 2014년 6월 1일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또 잘못 썼나. 죄송합니다. 맞네. 2014년 6월, 2015년 6월인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죠. 빨리빨리 해야죠. 어찌됐건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 이번에 뭐 실적 안 좋다고 조정 나와서 뭐 글로벌 주식이 무너지니 뭘 무너져요? 저점 대비해서 36%나 아직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겠죠? 이러한 배당 정책 부분을 계속 강조드린 내용은 뭐냐면 삼성전자,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30일 날 실적 발표 확정치를 내놓는데 주주 환원 정책 안 하고서 지금 버틸 수 있나요? 정부 정책에도 연관돼 있고 또 뭐가 연관돼 있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외국계 주주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반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배당 말씀드리면 야 배당 갖고는 메리트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이 부분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주도주 기준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 별거 없어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시장은 83%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145%, 현대차 168%. 이게 뭐예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환율. 예?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환율 수혜가 나오겠죠. 미국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강세를 띌 거고 원화의 약세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주도주기 때문에 시장 대비 더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업종 못 갈 때. 그리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까지 그래서 저점 구간은 2004년 8월, 7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구간 동안에 금리 실질적으로 인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융주가 날아갔다는 금융주가. 예? 그리고 나서 뭐 2006년부터 7년까지는 저것은 좀 무시하려고 해요. 왜? 저 때는 뭐 대선도 있었고 뭐 이상한 흐름. 중국 수혜주입니까? 포스코가? 현대중공업이 중국 수혜주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2003년도 주도주부터 한번 간단하게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달러와 인덱스의 월봉 차트고요. 지금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면은 최소한 추가 급등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급락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최근 들어서 일봉 차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무슨 1170원까지 올라섰어요. 원화 약세가 너무 가파르고 시장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이러할 때에는 월봉으로 놓고 보셔야죠. 월봉 어떻습니까? 쫙 뻗어져 있는 그런 그림. 이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인지 자주 보신 건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갖다 붙여놨어요. 200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파란색 박스 쳐드린 구간들이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이상에서 움직였을 때 주가 상승률입니다. 맨 왼쪽 부분, 아까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 80% 올라올 때 어떻게 됐다고요? 1.5배에서 2배 정도의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못 갔어요. 환율이 900원까지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자체도 아예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정상적인 환율 범위가 1140원 위쪽에 움직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다시 움직이죠. 지금 구간 어떻게 됐어요? 수혜를 받을 구간인데 무엇인가 시장에서 자꾸 쏠림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못 움직였는데 이제는 30일 날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업종 비중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윗방향으로 보신다면 노란 색깔이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21.88% 거의 22% 수준이 되는데 이쪽이 탄력을 받아야 갑니다. 그래야 부품주도 가고 장비주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월봉 차트예요. 어떻게 됐을까? 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겠어? 뭘 어떻게 가요? 환율을 2003년도, 2004년도에 원달러 환율 1140원대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145% 2배 상승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 제가 무조건 이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그 이후에 환율 900원 깨지면서 아주 그냥 죽을 썼어요. 아예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시장 흐름하고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때에만 박스 쳐드린 구간 코스피 83.40% 움직였을 때 삼성전자 145% 상승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깨져 내려가니까 시장은 날아가는데 시장 날아갈 때 삼성전자 고점 돌파했나요? 못하죠. 항상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등 주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못 갈 땐 못 갑니다. 다만 지금처럼 환율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다시 환율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20% 올라오고 그때도 주도력을 갖고 왔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환율이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문제 때문에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30일 이후에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면은 이쪽에서부터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주도 업종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도 있는데 현대차 좀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현대차는 앞서 보신 그 내용, 삼성전자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환율 부분에 대한 연동폭, 그러고 나서 시장 대비해서의 월등히 높은 수익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화정, 리먼 때 차화정, 그죠? 환율 영향받으면서 또 시장을 추가적으로 견인하는 모습.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엔화의 약세 부분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모두는 후순위로서 저는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환율 관련 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진짜 내용 많아요. 자, 신한주주 또 보여드립니다. 신한주주는 뭡니까? 금리, 시황 때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리 마지막 FOMC 회의 결과 때 9월이냐 12월이냐 이제 방향성 잡을 수 있는데 신한주주가 움직일까요? 그러면은 이게 무거운 게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요. 보세요 한번. 2004년 6월부터 해서 여기 적혀 있는 건 바닥은 이제 7월입니다. 2004년 6월부터 미국 금리 올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금융사, 금융지주사 228%예요. 시장 79% 오를 때. 그때 당시에 미국 금리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뭘 금리 오르면은 박살날 종목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 보시면 되죠. 그럼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단순합니다. 금리 내릴 때. 단순하죠. 금리 내리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금리 올린대.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겠지. 뭐 시장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차화정 가다가 유가 급락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학 정유 무너져 내렸죠. 그죠? 그러다 과도하니까 다시 눌리죠.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뒤에서 보시면 이거 다 보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럼 신한주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기에 주도력을 갖고 왔던 그 이후에 시장 흐름 나올 때 바닥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한주주뿐만 아니라 보험업체 마찬가지, 보험업체 똑같은 내용이니까 바로바로 그냥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종을 놓고 보자,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부분은 이런 거죠.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이 종목은 Y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종목분들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기준까지. 자, 요 화면에서 메르스 관련주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메르스 다 거의 해소가 됐죠. 리온쿠첸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이유는 22회, 6월 23일, 6월 30일, 7월 14일, 7월 21일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마지막엔 수급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에 주봉 차트예요. 예? 지금 이 장에 수급까지 보여드리고 난 이후에 고점을 찍어버려요. 예? 시장이 어려운 이 상황에 고점을 찍고 오늘은 꼬리 달고 밀렸다가 되돌렸죠. 다만 한 가지. 30일 날 이제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 들어간다는 거. 그건 염두에 두셔야죠. 그거 모르고 또 거래 정지됐다. 어이구 이거 거래 정지됐어요.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8.15 TV에서 이제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전략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매도 되는 종목인데 왜 접근을 못 하셨냐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쇼박스.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6월 23일 이 화이브러더스와의 독점 계약 체결도 내용이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30일, 7월 7일, 7월 21일 계속 말씀드리면서 거기다 갭 공부까지 계속 해드렸어요. 거래량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장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장에 암살이란 영화의 또 흥행, 이것을 바탕으로 10,000원을 돌파해버렸죠. 장중에. 지금 이 장에 오늘 장대 운봉 떨어졌습니다만 갭이 발생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교육 받으셔야죠. 지금 뭐 종가 눌렸다고 어떻게 저기서 차익 실현 못 하셨다면 교육 받으셔서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7월 7일 날 보여드리고 21일 날 보여드리고 뭡니까? BJF 리테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 당시에 저 앞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저 연건 또 나야 돼. 왜 가려나 저거를 저쪽에 보실 때 윗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석배력 나왔다 그랬잖아요. 석배력. 석배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왜 차익 실현 못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차익 실현 못 하셨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8.15 TV 통해서 교육방송 해드릴 때 오셔서 보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되돌렸죠. 되돌린 구간에 석배력의 매도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익.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 이후의 그림 놓고 보실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락, 잉태, 확인형이 나왔잖아요. 하락, 잉태, 확인형이 나왔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또 못했어. 꼬리 달아서 미련을 가져서 못했어. 오늘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간 없는데. 네? 세 번째 파트 넘어가야 되잖아요.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AS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8.15 TV를 통해서 11시부터 무료 교육방송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저녁 11시부터 무료 교육방송 해드리고 내일 수요일이죠. 장중에 무료 교육방송을 8시 반부터 그냥 3시 반까지 내리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앞부분 너무 빨랐던 내용들 다시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 굉장히 길었는데 두 번째 파트 이만큼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뭐 윤정두만의 노하우, 비법 이런 부분 공개하는 시간인데 진짜 많은 걸 알려드렸습니다. 뭐 알려드렸어요? 화면 한번 놓고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많은 거 알려드렸죠. 기술적 분석의 종류 쫙 해놓고 뭐 이거 휘영찬란한 게 아니에요. 다 배우신 거예요. 맨 윗줄에 추세 분석, 이평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잖아요. 저항선, 지지선 배우고 이평선 배우면서 그램빌의 매매 법칙, 4범칙도 배우셨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갭도 배우셨고 그죠? 다 배우셨단 말입니다. 패턴 분석이요? 서양식 패턴 분석은 너무 후행성이기 때문에 제가 잘라냈는데 일본식 캔들 어떻게 됐어요? 일본식 캔들 기초부터 완벽하게 어디서 잡고 어디서 매수하고 다 배우셨잖아요. 지표 분석, 주가와 수급 부분 말씀 안 드렸어요? 엄청나게 또 주도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벌써 1월부터 지금 7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또 무엇을 해드려야 되나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 더 해드릴 겁니다. 오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추세 마지막 타임, 추세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
그죠? 다시 회귀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을 추세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평선이라는 것이 있고 이평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앞에 내용을 기초적으로 배우신 거고 이 이평선을 바탕으로 그램빌의 매매법칙, 4법칙을 다 배우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갭,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갭에 관련된 종목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박 수익이었죠. 그런 종목군들 반전일 되돌림 남았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반전일을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이 반전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느 특정 일의 새로운 고가 혹은 새로운 저가를 형성한 후에 추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바뀌려면 그냥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죠? 고점 저점에서 매번 반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종목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흐름이 나온다. 반전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이날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고가 반전일을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고점에서 반전이 나올 경우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급락이. 쫙 올라가다 고점에서 반전이 나오면은 막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바닥에서 나오는 반전일은요. 제한적으로 천천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반전일 발생의 특징,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해요. 그게 3일, 4일, 5일 이렇게 해서 거쳐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나올 때는. 고점에서는 뭐 빠바방 하고 밀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리고 어떤 패턴이든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 신뢰도가 업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보시죠. 종목으로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그 헤르메스 쪽에서 다른 종목 삼성 정밀화학 쪽에 지분 신고를 했는데 예전에 삼성물산의 헤르메스 쪽에서 지분 신고를 했었죠. 5% 지분 신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오르니까 그냥 갑자기 하루 만에 물량을 다 털어버렸어요.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러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날 평상시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이 찍히고 그 다음부터는 추세 하락으로 연동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반전일의 기준은 이러한 고점이나 저점을 잡아낸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종목군들 전부 특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자, 한라 비스테온 공조 일봉 차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갭 상승 이후에 대량 거래량 터지고 그 갭을 잘 지켜줘서 탄력을 주면 좋은데 저 갭을 메꿔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이 된 이후에 역시 추세 부분은 그냥 약세로 돌려졌는데 일단은 반전의 흐름들이 바닥에서 뭐가 되면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고점이든 저점이든 반전의 기준이 설정된다는 겁니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기준에서 역시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없던 대량 거래량이 터지죠. 이런 경우는 이제 호재나 악재가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현대증권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야 이렇게 쉬운 것을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을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종목일 경우에 또 타인의 종목인데 내가 반전의 기준에서 이 종목에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경우에 악재가 터지고 막 물량이 터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하락에서 마지막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반전의 기준이 됐습니다. 왜? 마지막 투매 물량이 쏟아지고 마지막 기간에 로스컷 물량이 출회되고 마지막 물량 정리가 포트 정리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 터질 때에 악재가 있어서 터졌는데 그런 생각보다도 반전일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시겠죠? 그냥 멀쩡하게 횡보하고 있다 뚝 떨어진 그건 아니죠. 추세 부분에서의 하락 추세였다. 돌리는. 상승 추세였다. 또 상승 꼭대기에서 돌리는 그런 흐름을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놓고 보시면은 항상 요즘에 종목 하나 이렇게 숨겨놓고 가져다 드리죠. 오늘 야간 무료 방송, 교육 방송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드릴 텐데 시가총액은 지금 대략 1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되고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도 나오고 모멘텀도 나왔습니다. 모멘텀에 대해서도. 근데 뭐 지금 순이익 부분이 이 종목이 순이익 부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영업이익은 그나마 좋습니다. 영업이익으로 기준을 PER을 잡으면은 영업이익 기준이라면은 PER이 뭐 4배가 안 돼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으로 한다면은 지금 한 5천억 수준인데 5천억 수준에 앞으로 개선되지 않고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4분기를 환산을 한다면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수준입니다. 4배가 안 돼, 3배.
PBR은 어떻게? PBR은 1배 미만인데 지금 0.57배 정도 청산 가치보다도 못한 주가입니다. 왜 이렇게 눌렸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눌려 있습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뭐 정책하고 뭐 정부 정책하고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룹 오너의 리스크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어찌됐건 굉장히 눌려 있고요. 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해소 국면입니다. 해소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중국과도 연동폭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정을 받아서인지 꼬리가 달려버리고 오늘도 잘 멈춰주다가 눌려버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추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매도 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전략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11시부터 여러분들께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장중 방송을 또다시 수요일 내내 장중 내내 교육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셨어요? 예? 강조를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6월 말에도 그랬고 7월 초에도 그랬고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드렸어요? 예? 그리스 문제 해석해 드릴 때 자, 그네들만의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네 마네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 그리고 독일 쪽에 닥스가 바닥 대비해서 10월 바닥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 랠리 이후에 10%대 조정이에요. 40% 상승 이후에 10% 조정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의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또 이머징 마켓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우 쪽도 굳건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 문제 부분도 결과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선진 시장은 멀쩡했구나. 이머징 마켓만 좀 충격을 받았구나. 중국 문제 어떻습니까? 어제 그렇게 중국 문제에 대해서 터지면 어때요? 그들만의 리그인데. 아시겠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자꾸 막 여러 군데에서 야 이거 큰일 났어. 중국이 어제 급락해서 유럽도 빠져 미국도 빠져. 그런데 오늘 어떻게 유럽이 급등이 나와요? 1%대에. 그런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투매하지 마시고 패닉 빠지지 마시고 교육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늘 저녁 11시부터 하루루 TV를 통해서 제가 지금 뛰어갈 겁니다. 새벽까지라도 여러분들께 교육 강좌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장중에 힘드시죠? 패닉 빠지시면 안 돼요. 내일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교육 강좌를 통해서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실 수 있는 교육 진행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세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15TV의 윤정도였습니다.